이 책에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이제 부동산을 단편적으로 보지 마라.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그런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비슷한 것 같은데, 책에 보면 한국 부동산이 일본 부동산의 복사판이 될 거냐. 전 개인적으로 이거 좀 흥미롭게 봤는데, 박사님 보시기에 좀 한국 부동산하고 일본 부동산 비교했을 때 좀 어떤 차이와 공통점이 있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때요, 먼 미래와 가까운 미래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네. 사람들이 너무 먼 미래를 보고 부동산을 얘기해버리면은 중간 과정이 생략이 돼버려요. 일본의 어떤 그런 법을 붕괴 사건은 네. 역사적으로 아주 희귀한 사건입니다. 희귀한 경우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법을 이렇게 어떻게 붕괴되는 뭐 그런 사건을 겪었지만 거의 다 회복했고요. 네. 일본만 오랫동안 거시 경제가 이렇게 휘청거릴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던 거고. 근데 일본처럼 반드시 따라가지는 않겠죠. 네. 근데 이제 좀 공통적인 건 있을 겁니다. 네, 어떤 부분일까요? 인구와 가구 감소 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아마 초양극화로 보고 있습니다. 아, 초양극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MZ세대들, 지금은 우리나라 MZ세대가 한 전체 인구의 46% 정도 됩니다. 앞으로 한 20년 아마 비슷하게까지는 아마 MZ세대가 세상을 주도할 텐데, 이들이 어떤 좋아하는 곳, 네. 이들이 선호하는 공간은 상대적으로 덜 빠진다는 겁니다. 수요가 있으니까요. 네. 일본의 부동산 법을 붕괴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일본의 MZ세대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이른바 타운맨션입니다. 타운맨션. 그게 이제 우리나라 따지면은 뭐 이런 주상복합 아파트인 거죠. 트럼프월드라든지 타워필스 이런 겁니다. 네네. 우리나라는 이제 주상복합은 그렇게 성공한 주택은 아니죠. 그러니까 도심에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 대단지 아파트를 막 보시면 될 겁니다. 그거는 일본도 거래가 잘 돼요. 네. 그리고 가격도 오릅니다. 그럼 우리도 비슷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일본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가장 부동산의 중요한 가치척도가 황금성이 된다는 겁니다. 네. 환금성. 안 팔린다는 거죠. 부동산을 잘못 사면 감옥이 되고 지옥이 됩니다. 이 일본이 최근에 보니까 2013년에요. 전체 주택 가운데 재고 대비요. 회전율이라고 그러거든요. 연간 얼마 정도 이게 팔리는가를 보는 건데, 이게 0.3%입니다. 그러면 1000채 중에서 3채 팔렸다는 거거든요, 1년에. 우리나라 최근에 5년에 얼마 정도 되냐면은 한 5.5%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뭐야? 1000채 중에서 55채. 아파트는 그보다 훨씬 많이 팔리겠죠. 네.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이제 우리가 바라볼 때, 이 나중에 팔릴 건지 안 팔릴 건지도 봐야 돼요. 그렇죠. 가격이 오르는 건 나중 문제고요. 네. 안 팔린다니까요. 그래서 가격 올라도 안 팔리면 뭐 그러면 MZ세대의 공간 욕망을 욕망하라. MZ세대들이 선호하는 공간에서 저는 아파트가 여전히 황금성이 높은 상품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또 말씀을 질문을 하자면 마찬가지로 그 같은 파트에 있었는데 사필 규정이라는 말 대신에 박사님은 이제 사필 규평이다. 근데 그 평이 이제 평균이라 평균은 되돌아온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제 좀 부동산을 가지고 좀 포트폴리오하고 자산 관리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설명 좀 조언 좀 해주시죠. 이거는 이제 평균 회기는 프랜시스 골턴이라는 이제 그 다인의 사촌이죠. 이분이 이제 완두콩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냈는데, 원래 이제 큰 완두콩을 계속 교배를 시켜봤어요. 네. 또 아주 작은 완두콩을 교배를 시켜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비슷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더 크거나 작지 않고. 큰 완두콩을 교배하면은 호박이 돼야 되는데 호박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작은 완두콩은 좁쌀이 돼야 되는데 결국 비슷하게 되도록 온다. 이게 바로 평균의 회기 법칙이라고 그러고, 다만 이게 평균 회기가 보면은 바로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굉장히 불규칙하고 울퉁불퉁하게 나타나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가령 지금쯤이면 이제 평균 회기가 올 때가 됐다 그러는데 안 와요. 우리가 지난 아파트값 상승 랠리를 보면요, 무려 9년 랠리를 보인 겁니다. 2013년 1월부터 수도권 아파트가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그 2021년 9월까지 올랐던 거잖아요. 역대 아마 최장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2017년 이럴 때 18년 이제 다 올랐다. 근데 더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게 막상 현장에서 보면은 이게 과연 평균 회기로 돌았을 시점인지 이거는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다만 제가
우리가 인간 지표로서 분기점으로 볼 수 있는 게 제가 찾아낸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겁니까? 영웅이 탄생하면은 네. 그 시장은 버블이라는 겁니다. 영웅이 탄생하면 버블 가능성이 높다. 네. 그때 영웅은 누구죠? 이때는 네. 주로 주식이나 부동산 스타들을 말하는 거죠. 아. 잘 보세요. 주로 영웅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네. 밖으로 나와요. 어디로 나와요? 네. TV, 주로 연예 뭔지 알겠습니다. 오락 프로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코스피가 3,300을 찍었을 때가 2021년 6월입니다. 21년 6월. 네, 그때 아마 지금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네네. 오락 프로그램에 주식 전문가들 많이 나왔어요. 아. 그리고 2021년 10월에 우리나라가 아파트 가격이 실거래 겁니다. 그때의 연예 오락 프로그램에 어떤 부동산 전문가가 나왔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게 버블 지표라고 보고요. 왜냐면은 TV에서는 시청률을 생각해야 되니까요. 네네. 그러면 사직 욕망이 극에 달했을 때니까. 네. 그런 사람이 나오면 뭐예요? 시청률이 잘 나오니까. 네. 영 따라하기 하잖아요? 네네. 그때부터 망한 겁니다. 그래서 통합개미가 그래서 순환을 겪었다고 보면 되고. 그때 조심해야 된다. 바닥은 언제냐? 그럼 바닥은 언제입니까, 바닥? 요새는 바닥일 때 그렇게 TV에서 뭐 연끌 푸어들 스토리를 많이 안 다룹니다. 시사 프로그램에는 나오는데 연예 오락 프로그램은 안 나오고요. 오히려 유튜브가 저는 하나의 지표라고 봅니다. 바닥일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끝장났다고 그랬을 때 이제 우리나라가 대폭락이 왔다고 그랬을 때 모든 유튜버가 다 그 방향으로 얘기할 때 그때가 바닥인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아파트가 작년 크리스마스 때 바닥이었고 전국 아파트는 올 설이 바닥이 1월달에 바닥이었거든요. 그때 유튜브 아마 하나같이 아마 그런 얘기들을 했을 겁니다. 나는 바닥이라고 얘기하더라도 자기가 이 독야 청청처럼 그렇게 제목을 달 수가 없어요. 조회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주로 유튜브에서 굉장히 그런 집값이 많이 크게 떨어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득시할 때 그때가 거의 바닥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시세는 비관의 벽을 타고 오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하실 거면은 꼭대기 지표가 이게 M1, M2 비율이라고 있어요. 단기 유동자금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모가 M2고요. M2는 뭐냐면은 광의통화라는 거예요. 현금 요구불예금 하고 2년 이하의 저축성예금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시중에 풀린 총 통화량을 M2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분자는 M1입니다. 이건 현금 요구불예금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비율이 높다는 것은 결국은 단기에 쓸 수 있는 자금 비율이 높다는 거죠. 그럼 집 살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고점일 때 집값도 특히 아파트 실거래가 고점인 경우가 이번에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파트 실거래가 고점 2021년 10월이라고 말씀드렸죠. 10월이었는데 M2 그러니까 M1 M2 비율 고점이 2021년 9월입니다. 딱 한 달 빨라요. 그때가 언제냐? 역대 37.8%로 가장 높습니다. 역대 평균이 한 28.8이에요. 지금 6월달에 얼마 정도 되느냐? 31.2%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 역대 평균 올해 6월이 31.2라고요? 31.2요. 조금 높죠. 좀 높은데? 조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M1, M2 비율도 고점을 따질 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는 월간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리얼타임으로 따라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본다면은 외지인 비율이 높았을 때 갑자기 이게 늘어났을 때가 이때 특히 바닥권에서 갑자기 늘어나면 뭔가 이게 시장을 바꿔놓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방향을 트는 어떻게 보면은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제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작년 12월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때 서울 아파트 외지인 비율 그러니까 서울에 안 사는 다른 사람 경기 인천 뭐 이런 지방분들이죠. 이게 역대 가장 높았을 때가 36%예요. 36%. 역대 평균이 얼마냐? 2006년부터 나오는데요. 18.7%입니다.
18%인데 36이면 진짜 너무 갑자기 두 배, 늘어나요. 두 배. 근데 2008년 12월이 네. 수도권은 바닥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쌍바닥 찍었어요. 2009년에 또 오르다가 이것도 3년 빠졌어요. 2012년 12월에 또 이른바 쌍바닥 더블리그를 만들어냈는데 그때도 외지인 비율이 약간 늘어나요. 근데 이번처럼 확실히 늘어나진 않았어요. 네네. 지금 6월달 현재 보니까 얼마 정도 되냐면 28.5% 정도 돼요. 조금 다시 늘어났어요. 이게 또 외지인 비율이 많은 게 물론 이제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취득세 중과 영향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내가 집을 몇 개 사가지고 임대를 주고 싶은데 8% 12% 내느니 그냥 서울에 하나 사두자. 어설픈 거 내가 지방에 갖고 있지 말고. 저는 이제 지방에 강의를 가면 그런 현장 얘기를 지방은 세채부터 네. 물론 이제 취득세 중과지만 또 네. 서울도 강남, 수주, 네. 송파, 용산 빼고는 다 풀렸으니까 네. 충분히 하나 더 살 수 있죠. 그러니까요. 차라리 지방에 내가 여러 개 갖고 있느니 처분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M1, M2 총알을 만든 다음에 사버리자. 이런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2040년이 되면 이제는 인구뿐만 아니라 세대수, 가구수까지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책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세 차익보다 좀 현금 흐름에 좀 집중을 해봐라. 월세 같은 거, 수익형. 이거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두 가지 이유 네. 때문에 그런 건데요. 하나는 주로 부동산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면은 굉장히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격의 우상향 규제를 계속 지내는 사람은 가격이 떨어지면 모든 걸 다 잃는 것 같은 상실감이 생기거든요. 가격에 따라 내 마음도 마치 조울증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어떻게 요동치는 어떤 그런 구조인데,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런 요동튀지 않고 행복을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이 가져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복을 한 분으로 받지 말고 12분으로 쪼개받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행복은 빈도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논문들이 많은데요. 네. 월세 임대사업자하고 전세 임대사업자는 근본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이런 겪는 고통이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령 내가 한 달에 월세를 100만 원 받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 아파트가 2억 있다 칩시다. 그다음에 2억인데 이게 2년 동안에 1억 8천원으로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은 갭투자자 뭐 아니면 전세 임대 사업자는 2천만 원 떨어졌다고 아마 굉장히 우려할 겁니다. 네. 근데 이 월세 임대 사업자는 한 달에 이게 100만 원 월세를 받는다면은 1년이면 1,200 받죠. 네. 2년 2,400 받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자본 손실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000이죠. 네. 그렇지만 내가 임대 수익으로는 2,400만 원 벌으니까 이 자본 손익과 임대 수익을 합산하는 바이어스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착각이죠. 이러다 보니까 가격이 덜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 하면 참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 2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한 달에 월세가 100만 원 잘 나오면은 이게 2억 2천 되든 1억 8천이 되든 내가 그렇게 신경 쓰나요? 갭투자는 오로지 가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가격으로만 내가 보상을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가격을 통해서 보상을 받기 전에 미리미리 받으면은 내 초점은 그거가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 말씀드리고, 결국은 앞으로 일본으로 갈지 안 갈지야 그거는 뭐 당장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성장 안 해요. 올해도 지금 1%대 뭐 중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지금 2%가 안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이 따로 실물 경기랑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경제가 성장해야 집값이 올라가는 건데, 그러면은 언제 집값이 오르기를 그러면 기우제를 지내면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다음은 이제 저도 이제 아무래도 세금 쪽을 하다 보니까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박사님 보시기에 지금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정책이 이제 세금 관련해가지고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규제는 다 풀렸죠. 정부가 할 건 다 했어요. 시행령으로 할 건 거의 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모법이 통과가 안 되니까 상당 부분이 지금 입법화가 뭐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가령 뭐 아파트 매입 임대 사업 허용이라든지, 그러면 뭐 취득세 뭐 중과, 그다음에 단기 양도세율,
인하라든지 거주권 완화, 흔히 재초안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제거주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어떤 부담금 완화 이런 것들이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으니까요. 네. 그건 아마 지금 당장은 힘들 것 같고 내년 총선 이후에 아마 약간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혹시 이제 그런 거 기다리시는 분들은 좀 시간을 갖고 기다리는 게 좋겠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라. 좀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네, 그렇다고 네. 볼 수 있죠. 근데 그게 네. 풀리더라도 시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음. 이미 그게 아니라도 뭐 사실상 규제는 상당 부분이 풀려버렸기 때문에 가령 민감한 게 그거 아니에요? 취득세 아닙니까? 예, 민감하게 취득세요. 지방에 세채 사면 많이 사는 거 아니에요? 네네. 서울 모지간한 뭐 강남하고 용산 빼고 다 합치면 세채부터 그게 어떻게 보면은 8%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다주택자들이 대부분 2주택자입니다. 네네. 우리나라 대부분 주택 소유자의 85%가 1주택자고요. 네. 그러니까 집을 강남에 두 채 갖고 있는 분도 저는 많이 못 봤고요. 전국적으로 다 해서 세 채 갖고 있는 분들 전문적으로 이제 투자하신 분들 빼고는 대부분이 다주택자분 거의 두 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네. 그렇게까지는 많이는 안 사고 그리고 특히 지금 아파트 임대 사업이 좀 허용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많이 살려는 그렇게 이렇게 욕구, 니즈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 규제 푼다 그러면 시장이 갑자기 달라지느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뭐 내가 이 규제 완화되면은 약간 의사결정을 해야 될 분 이런 분들한테는 어쨌든 정부가 시장에 신호를 보낸 거잖아요. 네네. 그 지금 제대로 어떻게 보면은 이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네. 조기 입법화가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